자,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합의안이 제출돼야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입장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재 판결에 따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런 입장을 같이 내놨죠.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우선 원영석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예.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거절해 냈던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임명을 하는 건데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문제, 특히나 그 1987년 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용하면서 선전과 교육을 담당했던 네. 그런 이제 이력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따라 가지고 임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뭐 말하는 그대로 그냥 그 더하고 빼고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임명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과 오늘의 발표 좀 입장이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그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임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은 이미 2개월 이상 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 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런 임명을 보건대 예.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재판 개입이요. 얼마 전에 윤석열 탄핵 사건 관련해서 그 전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헌재 결정이 2차례나 났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상태가 매일매일 지속된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때는 전혀 임명하지 않다가 네. 이제 와서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윤석열 탄핵 사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를 오늘 임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유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또 하나가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역시 진행 중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 또 한 번 누가 있니 없니 공석이니 정족수가 되니 아니 이런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연도 다르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지명 행위에 나아갔는지 저는 오늘의 이 지명 행위는요. 예. 헌법을 농락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게요. 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조차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다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헌재에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끝까지 미루더니 오늘 임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저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마치 권한 없는 2명의 재판관 임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헌법적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일단 잠깐 제가 정정드리면은 뭐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고 두 사람은 지명을 예. 한 거고요. 원현석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은혁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심리 그 결정에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미 그 판례로서 그 권한대행이 지명도 하고 임명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 전에 고유한 이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거는 판결에 나온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일종의 관례처럼 존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들을 이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보자 해서 들어간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 판결인데요.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그 헌법 위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지명이란 거는 임명보다 낮은 어떤 행위거든요.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지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수준이 낮은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6인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2인을 해서 8인이 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문영배와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7인이 됩니다. 예. 7인이 되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골석이 생기게 되면 6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7인으로 심리를 하고 6인으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그러면 7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에서 기각 판결이 난 것도 이미 8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는 주요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7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다시 8인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이미 헌법적인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예예 보충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섞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국회가 선출을 했을 때 그 선출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선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고 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월 18일 날 퇴임이 예정된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후임에 대한 네네. 이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몫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권한대행이 이런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재판관 임명까지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법률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차이가 있고요. 7인 재판관으로 심리와 의결이 다 가능하다는 것은 원 변호사님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후임 재판관 2명이 빠져서 후임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안 되거나 재판을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상황 하에서 네네. 권한이 없는 권한 대행이 이렇게 미리 알박기식 인사를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한덕수 대행이 지난해 12월에 권한대행은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잠깐 듣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때는 국회의 몫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몫 추천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행사는 자제가 맞다라고 한덕수 대행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례가 지금 일단 없지 않느냐. 또 하나가 이제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 지명 자체가 무효다.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했고요. 또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안 받겠다 했거든요. 원현수 변호사님, 지금 이 중대한 고유행사 자제가 맞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명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옵니다. 근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는 건 관례로서 인정을 받던 거고요. 네. 지금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관련해 가지고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중대한 고유권의 행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니게 됐고, 그리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자기의 이제 헌법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명권을 가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그러면 지명권자냐? 굳이 그 이해관계자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대선에서 당선이 되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도 모르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가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권한쟁의 심판을 넣을 수 있느냐. 권한쟁의 심판을 넣을 수 있는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요구하신다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해서 뭐 판결을 받아봐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권한쟁의 심판 해당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지적하셨고 또 하나가 의장께서 인사청문 요청을 안 받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좀 헷갈려요.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청문회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맞긴 하고 그런데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인사청문을 이제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만약 20일 내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면 10일 기간 내에 이제 다시 한번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국회의 시간인데요. 그렇긴 하죠. 그것은 기산점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왔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접수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과거에 작년 말에 저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때는요. 국회 선출 몫이었습니다. 국회 선출 몫에는 국회가 선출하고 나면 권한 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헌재에서 확인이 됐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저런 정도의 형식적인 임명 권한도 그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입니다. 굉장히 고유 권한성이 더 강하고 실질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권적권, 한적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네. 민주적 정당성에서 전혀 다른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150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임명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뭐 법조인다우시게 의견이 팽팽하시네요. 자, 그런데요. 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 중에 이완규 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인물 아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이렇게 대책 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에 이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걸로 이렇게 소추가 됐냐면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그런 그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여 부분이 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소추가 됐었었는데 네. 결정문에는 내란 행위가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 그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정계선 재판관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심지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때 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다음 날 어디에 안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그것이 뭐 내란 행위의 가담이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 맞지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넘어선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 자체도 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이완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휴대폰 바꾼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예. 휴대폰 바꾼 사실은 있지만 그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과연 그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왜 바꿨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계엄이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날 핵심 측근들이 그것도 삼청동 안가에 모여가지고 어떤 논의를 했는데 단순한 저녁 식사 모임이었다. 어떤 국민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내란 혐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증거인멸 고발도 이루어진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 공정한 재판, 본령으로 하고 본질로 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이런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이었던 윤석열의 최측근이 네. 이렇게 지명되고 임명되는 절차가 어떤 국민이 수긍할지 이해가 어렵고요. 네. 이 지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주말 경과하면 사실상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두 명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독자적인 판단으로 검증하고 지명까지 나아갔을지 네.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